안녕하세요. 네, 시리우스 영재부원장 황승환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설명회를 시작할 텐데, 오늘 설명회는 어떤 게 목적이냐면, 현재 2학년인데 아직 영재학교를 시작하지 않았던가, 그 다음에 현재 1학년인데, 수학과학에 대한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서 영재반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재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설명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여나 이제 학년이 조금 더 어려서 초등학교 6학년인 경우도 이제 듣고 계시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시켜서 영재학교 대비반에 들여보낼지 그리고 영재학교로 진학을 어떻게 시킬지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요. 설명의 구성은 시리우스와 CMS 영재반의 이제 교육 철학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CMS 수학에 대해서는 CMS 김정현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다시 시리우스 과학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의 이제 교육 철학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와 성장과 실행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는 결과적으로 처음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공식을 암기하지 못했는데 공식을 암기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숙제에서 많은 문제들을 틀렸었는데 숙제 문제들을 조금 더 맞춰간다거나, 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새로운 문제를 푼다거나, 그런 조그마한 변화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 학생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것도 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영재고 입시나 이런 거에서도 성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교육의 목표라고 한다고 하면 키워드는 실행이라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성공해서 어떤 훌륭한 일원으로서 지내는 것 자체가 교육의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아마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시키고 이런 걸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학생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커서 훌륭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실 거기 때문에, 그런 목표와 함께 저희도 이제 그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이루어지도록 예를 들어서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숙제를 안 해온 친구가 있으면 구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들을 누적시켜서 성장을 시키기도 하고, 나중에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는 정신교육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동기부여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영재고 대비반 긴 시간 동안 학생들이 목표를 잃지 않고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말로만 하면 아마 안 와닿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저희 모의고사의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학생들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은 이제 4명을 뽑았고요. 올해 이제 영재학교에 합격한 친구들입니다. A 학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산력, 암기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났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런 친구는 보통 단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본인 스스로 굉장히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 영재학교 시험이 서술형이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서술을 남들이 보면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뒤에 답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양의 서술을 해요. 네, 꼼꼼하게 서술하려고 노력하고 많은 양의 서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논리나 이런 것들이 빠져서 감점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솔루션을 주었느냐라고 해보면, 답안을 쓸 때 그냥 무작정적으로 생각나는 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만일 틀린 부분이나 점수가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채점 기준을 보고 그 채점 기준을 통해서 본인의 답이 무엇이 다른지를 확인해 봐라 라고 이제 코칭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답안을 쓸 때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에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키워드를 연상해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분량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핵심들이 들어갈 수 있게 변화를 시켜서 이제 서울에 합격했던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생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성실하지 않은, 근데 본인은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그날 수업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잘해요.
하지만 그 기억력이 오래 가진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점수가 잘 나오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친구는 당연히 학원에서 잡아놓고 공부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서울에 합격했던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라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실한 친구였어요. 성실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영재고 입시가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넓다 보니까 그리고 뭐 과학만 해도 물화생지 해야 되고 수학도 이제 범위가 대수, 조합, 기하 이렇게 나뉘게 될 테니까 특정 파트별로 특정 문항별로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0점에 가깝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메꿔야 되느냐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친구입니다. 보통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그런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으로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개념을 다시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개념을 모르겠다고 하면 그 부분 개념을 보고 그와 관련된 문항들을 많이 푸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고 최종적으로는 경기에 합격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행이라고 하죠. 선행을 많이 안 했던 친구입니다.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처음에 영재학교를 굉장히 포기하고 싶어 했어요. 여학생이었고요.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하던 말은 뭐냐면 이 친구가 아직 배운 건 많지 않아서 실제로 답안 작성이나 이런 거에서는 틀리는 부분이 많을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가르쳐 주면 그 방식을 잘 적용해서 답안도 잘 쓸 수 있고 영재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학생이고 공부를 늦게 시작했으니까 한 2주마다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오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아니라고 토닥여주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세종에 합격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답안을 보시면요. A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분들이 보시면 글씨도 비교적 남학생인데 깔끔하게 쓰고 내용도 충실하게 작성한 것 같아서 좋은 답안이라고 보일 것 같긴 하지만 0점 받은 답안이에요. 네, 어떤 내용, 어떤 키워드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0점을 받았었고요. 1회 때는.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래도 채점 기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작성할 수 있게 능력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 B 같은 경우에는 복습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답안도 굉장히 간결하고 본인이 아는 것만 나오면 맞추고 모르는 게 나오면 틀렸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써야 되는데 그냥 간략하게만 썼던 친구고요. 뭐 나중에도 답안 자체의 길이는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논리들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습을 시켜서. 그리고 세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합격했던 친구인데 앞에 친구들은 1회 모의고사가 앞에 있고 나중 모의고사가 뒤에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답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회가 먼저 나오고 1회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1회 때는 여기는 다 만점을 맞았어요. 근데 6회 때는 0점을 맞았죠. 똑같은 생물형 문제인데. 이게 본인이 어떤 특정한 파트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라서 이 경우는 사실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연습들을 많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속 지도를 했고 어떻게 공부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합격할 수 있었던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그 기억해 주시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모의고사가 길게 치러지게 될 텐데 중간중간에 점수가 가끔씩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안 나오면 이 친구가 그것만 가지고 영재고 입시에 안 맞는 친구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어떤 걸 채워야 합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걸 복습하고 숙제 문제들도 이 시기에 풀면서 안 풀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꼭 챙겨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입시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D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이다 보니까 답안을 비워두고 싶지는 않아 해요. 뭐라도 쓰고 싶어 하고 그래프도 나름대로 예쁘게 그리려고 하는데 0점이죠. 밑에 거는 1점이고요. 본인이 선행적으로 이제 공부한 게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점수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복습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이유도 잘 쓸 수 있게 되고 그래프도 잘 그리고 해서 점수를 잘 받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이제 변화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그래서 뭐 앞으로 미래에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가르쳤던 친구들의 예시를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인지 영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록 입시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마 이런 질문 학생들에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수업을 듣고 나서 너 오늘 수업 어땠어? 다 알겠어? 하면 응 하고 와서 다음 주 돼서 숙제를 하는데 숙제 문제를 잘 못 풀고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볼 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이런 친구들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본인이 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학생들이 보통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수업을 들어서 어떤 용어를 들어봤으면 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다, 그렇게 들어본 것 자체는 사실 복습을 하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는, 휘발되는 기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복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장 기초적인 안다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 수준 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학생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개념이 있는데 너 이거 알아? 라고 하면 저 알죠. 선생님 저 무시하시는 겁니까? 막 이래요.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볼래 하면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게 아직 본인이 명확하게 개념에 대한 숙지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기억한 걸 바탕으로 해서 남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이해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해한 단계 다음에 적용과 분석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초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기초적인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정도 문제에 익숙해지면 이 문제는 어떤 유형이고 이 문제는 그 유형 중에 난이도는 뭐에 해당하고 이런 걸 읊을 수 있는 수준이 되게 됩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평가하다라는 단계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그 평가하다라는 단계를 넘어서서는 최종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과학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실험 설계를 할 수 있다거나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영재고 입시에서는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문제는 내질 않습니다. 가끔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실험 설계를 해라, 무엇을 만들어 봐라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안다라는 거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창안하다라고 하면 뭐 과학 기준에서는 실험을 설계한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용하다, 분석하다, 평가하다 정도 레벨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고 문제 뭐 예를 들어서 가끔씩은 영재고 입시에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조건이 조금 부족하다던가 A라는 조건 하에선 답이 뭐 A 프라임이 되고 B라는 조건 하에서는 B 프라임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적용하다, 분석하다, 평가하다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다는 설명할 수 있는 거, 기억하다는 그냥 한번 들었다가 아니라 개념을 암기하고 있을 때다. 그래서 순서대로 아래서부터 위로 공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학생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정확히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남은 시기 동안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영재고 입시에 도움이 될까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겨울방학 시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량을 시간이 많아지니까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8월에서 12월까지 배운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그 개념과 관련된 좀 더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사고력도 증가시켜야 할 시기입니다. 근데 만일 8월에서 12월까지 어떤 개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뭐 추가적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꿀 수 있게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3월에서 5월까지는 조금 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본인이 어떤 파트의 개념을 놓쳤는지, 어떤 스타일의 문제를 못 푸는지 많이 확인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시 정리하고 다시 풀고 복습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시기고요. 5월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영재고 입시 문제들 중에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면서 실전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시리우스 그리고 CMS, 프라이빗 노트 함께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처음에 이 모의고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보게 하자. 그리고 학생들이 본인이 틀린 내용들을 입시 전까지 항상 볼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수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채점 기준이나 이런 걸 제시를 하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생들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자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타학원 모의고사가 뭐 대치동에 한정된 모의고사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 해설 및 피드백 영상이나 채점 기준표 같은 경우에는 공유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도 다 온라인상에 제공이 되고 12월 다음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본 모의고사도 입시인 7월까지 다 볼 수 있게 예, 열어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복습이 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해요. 학생들이 답안을 사진 찍어서 올리면 선생님들이 거기에다 채점을 해주거든요. 그럼 채점을 해준 거를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쇄를 해서 채점 기준표도 주니까 본인 스스로 다시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감점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부분이 수정이 되겠는가? 그리고 그걸 다 덮고 처음부터 모의고사 시험지는 다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고 해설 영상도 보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저희가 모의고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도별로 뭐 최다 응시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CMS 전관이 같이 보기 시작해서 인원이 좀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 1000명 정도 인원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전국 영재학교 선발 인원이 총 정원을 따지면 789명입니다. 뭐 물론 정원 외에 전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요. 근데 전국에서 800명 이상이 보는 모의고사라면 조금 더 믿을 수 있다, 믿을만 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학생들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 일정은 이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의고사 일정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6월 달에는 입시 직전이니까 2주에 한 번 치러지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CMS 수학에 대해서 김정현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 그거는 거의 그런 분들 보게 하고, 그다음에 뭐 AI 가방 같은 경우에 그냥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네, 안녕하세요. CMS 학원 김정현 원장입니다. 어, 제가 황선 원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PPT를 만든 게 아니라서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데 서로 그냥 맨날 하고 싶은 얘기만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좀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좀 빠르게 지나갈 거고요. 뭐 시작은 항상 저희는 영재학교 그래서 공부를 왜 시키냐 여태까지는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재학교는 8월 말이면 이제 결과가 나오고요. 과학고등학교는 8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초에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시작해서 2월 달 정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영재학교를 일단 시작을 해본다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전부 다 도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를 일단 준비를 해보는 게 좋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에 함정이 살짝 있는 게 이제 모든 학교들이 생활기록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B가 한 개라도 있으면 떨어진대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과학고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만 A면 일단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오히려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뭐 영어에 B가 있거나 뭐 이렇게 도덕에 C가 있거나 그래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영재학교 대비를 시작을 하면 내신 기간에 놀더라고요. 좀 이따가 스케줄을 보여드리겠지만 그 스케줄을 보시면 뭐 저 같은 경우도 잘 놀다 왔어 그러고 이제 애들 내신 대비 복귀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아이들이 열심히 해준다라고만 하면 이렇게 세 번을 전부 다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요거는 올해 지금 급하게 올라온 거여서 제가 그냥 이렇게 복사 붙여 넣기를 했었는데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은 영재학교 출신들이 한 30% 정도 되더라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영재학교 현황이 이렇게 지금 최대 있는데 두 개가 더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하고 저거하고는 생길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논의가 또 생긴다고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8개, 맥시멈 10개까지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냐면 여기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무서워. 일반 고등학교 출신 아이들의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합격자가 430명인데 영재학교 아이들이 429명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재학교 아까 정원 보셨죠? 798명이었던 거. 절반 이상이 서울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제자들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쌤 저도 됐어요 그러길래 축하해 그러고 몇 명 됐냐 그랬더니 저희 학교에 80명 됐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경기영재고 다니는 친구였는데 80명이 서울대 갔고 서울고고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얼핏 주워 들었는데 거기는 한 60 몇 명 갔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왜 그랬더니 선배들한테 밀려갖고 좀 그랬다 뭐 이런 느낌이 있긴 하던데 재수생까지 다 들어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영재학교 애들이 이만큼까지도 지금 쓸어가고 있다 정도 수준에서 아이들이 대학교를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모르시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해볼 만 합니다라는 느낌인데 선생님 우리 애는 영재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보내놓은 그 700 몇 명 중에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CMS 전관이 통틀어서 42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영재학교에. 그런데 그 와중에 저한테 욕을 안 먹고 가는 애들은 거의 없거든요. 맨날 공부 안 한다고 혼나는데 그래도 붙어서 다행이다 야 그러고 이제 영재학교를 보내놓으면 큰일 났다. 뭐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가서 공부를 열심히 잘 했던 건지 정신을 차린 건지 어쨌든 잘 가주더라고요. 그래서 영재학교 대비 전략입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입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 하면 1, 2, 3단계 전형으로 나눠지는데 1단계 전형은 서류 전형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생활기록부라고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중요하다기보다는 아이들의 중학교 생활을 그냥 쭉 기록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한지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 말을 얼마나 잘 들어줄 건지 그리고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는 지표가 생활기록부라고 보시면 돼서 이만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면 특히나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이제 8월 달부터 보통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생활기록부를 한 4번 정도 걷습니다. 분기별로 걷어서 성적은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 세특이 이상한 거는 없는지, 뭐 독서는 잘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진로에 혹시나 의사입니다 이런 거 써놓지는 않았는지 이런 거 봐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진로에 의사가 써 있으면 이게 커버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반반이라서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영재고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시면 일단 의사는 빼놓고 써주십사 늘상 이제 설명회마다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인 건데 뭐 요만큼 정도씩 됩니다. 글자 수 보시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한 2, 3천 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해마다 바뀌는 거라서 올해가 되면 이제 올해 또 어떻게 바뀌는지 업데이트 되는 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수학은 저희가 과학은 CDS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해드립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 열심히 뭐 이렇게 수학 탐구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최종 이제 구글 폼에다가 쭉 해서 이 날짜를 보시면 선생님들이 뭐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이렇게 해갖고 이제 첨삭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수학 과학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수학반 기준으로 120명 중에 요만큼 붙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마음이 아픈 친구가 저 떨어진 친구 중에 딱 한 명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뭐 이렇게 막 수학에 막 C가 나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도덕이 C였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아도 되냐 그래서 돼 그랬거든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셨더라고요. 그 친구 한 명만 제가 꼼꼼하지를 못해서 떨어뜨린 것 같아갖고 좀 많이 미안했던 아이라서 그거까지 해가지고 이제 다 신경 써갖고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 전형은 이제 시험인데 각 학교 전형 분석을 살짝 했습니다. 서울과고 같은 경우는 1교시에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수학, 과학, 뭐 사회, 국어, 영어만 이렇게 냈었는데 올해는 수학하고 과학 그리고 정보만 두 문항 이렇게 해갖고 1교시가 나왔고요. 2교시는 수학, 뭐 3교시는 사실 거의 과학으로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보 문항이 섞여가지고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과고 같은 경우는 1교시에는 수학, 과학을 다 보고 2교시에는 수학만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가 3문제가 나오는데 예전에 서울과고에서 나왔던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가 경기과고에서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과학 글쓰기까지 경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경기과고만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추천 관찰 전형 해가지고 정보 쪽에서 좀 특화되는 친구들을 뽑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뽑으셨었는데 올해는 별로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져서 내년에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수학이 4문제, 과학이 8문제에서 여기도 1, 2교시 분리돼서 수학과학 시험을 받고 한과형이 되게 유명하게 수학을 언제나 대수만 기하를 가장한 대수 문제거나 조합을 가장한 대수 문제거나 그냥 대수 문제거나를 내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대수만 나왔었습니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과형은 장영실 전형 해가지고 선생님들 추천서 받아갖고 하는 전형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쓰는 부분이 아니라서 뭐를 어떻게 대비를 해주면 얘가 붙을까라는 느낌이 좀 애매한 상황이기는 한데 재작년에 붙었던 친구 같은 경우에 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영재원을 정보 쪽으로 했는데 그것만 쭉 한 3, 4년을 모아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합격한 친구가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뭐 정보 쪽에서 특허도 받았고 이 아이는 그렇던 상황이라서 근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갈 때 가갖고 장영실 전형 너처럼 된 애들 너보다 스펙이 좋은 애가 있는지 꼭 찾아봐 그랬는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특별한 경우는 붙여주시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면 그냥 데리고 간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 인천, 세종, 광주, 대전, 대구는 문제 은행화해서 그 중에서 문제를 뽑아갖고 이제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 출제라고 해갖고 하는데 보통 6, 7문제 정도 나오고 과학 같은 경우도 10개에서 12개 사이 왔다 갔다 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들으셨던 학생 중에 D라는 여학생이 사실은 수학 같은 경우에서도 기하, 조합, 대수 중에 기하를 정말 못하고 대수랑 조합은 그래도 좀 하네라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세종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 저 6, 7문제 중에 기하가 많이 나오면 2개 나오고 아니면 1문제 나오고 그랬어가지고 얘는 인천을 쓰고 싶어 했는데 안 돼, 너 인천 쓰면 기하가 많이 나와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세종을 쓰자 그래갖고 세종을 썼어요. 근데 올해 세종에서 기하가 3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와갖고 제가 기아 담당이었는데 와갖고 오자마자 절 보더니 막 울길래 왜 기아가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3개나 나왔어요. 막 이래가지고 끌어안고 둘이 한 30분 이제 토닥여 주고 그래서 한 개도 못 푼 거야. 그랬더니 3문제가 다 가지 문제가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됐었는데 선생님 그래도 1번은 다 풀었어요. 그랬거든요. 그 1번을 풀리기 위해서 제가 그 아이를 한 4개월을 갈궜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1번을 다 풀었고 그 다음에 남은 4문제는 그래서 푼 것 같아. 그러니까 한 개 정도 소문제 한 개 정도 빼고 다 푼 것 같다고. 그런데 일단은 수학 같은 경우도 그래서 통과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황승환 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거고 정말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풀어낼 수 있게끔까지 만들어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타임어택이 들어가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3단계 전형은 캠프 대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했던 건데 서울, 경기, 한국, 대전 이렇게 해갖고 학교별로 작년 거, 재작년 거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모의 캠프를 진행을 하는 거였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 7월 중순쯤에 아이들 발표 나고 나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8월 초에 시리우스하고 같이 해갖고 파이널 4일짜리 또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안 넣네. 4일짜리 파이널 캠프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아이들한테 늘상 강조하는 게 요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 작년에는 이랬어.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 열심히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에 요 시기쯤 되면 이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느냐였는데, 저 수학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실전반하고 기본이론반이 1월 달까지는 동시에 개강을 하고요. 영재학교 대비 실전반인 건데 기본이론반은 뭐를 가르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는 한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머님들 왜 아이들 이제 A급 수학 이렇게 책을 보시면 뒤에 답안지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기하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요만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답이거든요. 서술 과정을 쭉 써놓는데 그거를 미리 이론화 해갖고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한 페이지짜리를 저희 애들은 무슨 정리에 의해서 이거랑 이거랑 같고 무슨 정리에 의해서 얘가 됩니다. 이러면 한 6줄이면 끝나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론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올해 개강일과 뭐 이렇게 기본 이론반 개강이고, 수업은 항상 요 시간에 진행이 되고 화목일반을 하셔도 일요일도 요 시간 진행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안내문 나갈 거고, 요거는 제 번호기는 한데 요건 반별로 나가는 거고요. 입학고사는 실전반 같은 경우는 100분, 기본 이론반은 요 과정에 해가지고 12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아이들이 보통은 이제 제가 어머님들한테 50점이 커트라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 보면 막 27점짜리도 들어와 있고 55점짜리도 제가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애들이 공부를 지금 현재 얼마나 잘하느냐 보다는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합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또 시작하는 게 오전 자율학습이라서 10시에서 12시까지 이렇게 해서 영재고반 선생님들이 감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 아이들이 겨울방학이 되면 일단 무조건 오전에 10시까지 학원에 와서 밤에 12시까지 자습을 하고 집에 가는 스케줄입니다. 그러면 학기 중에도 당연히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바로 와서 그런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신 때 2주를 저희가 내신 대비를 드리는데 일단 한 3일은 잔대요. 그래서 내신 대비가 오늘부터네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한 10년 전에 할 때는 첫날부터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어머니 오늘부터 내신 대비인데 공부 좀 하고 있나요? 그러면 열이면 10명 다 선생님 자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화 안 드리고 한 4일쯤 지나서 어머니 다 잤대죠? 그럼 막 웃으세요. 그래서 다 자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올케어 시스템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항상 만들어줬던 스케줄표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나오면 뭐 하고, 수학 특강 듣고 밥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또 독서실 가면 뭐 하고, 집에 가갖고 더 하고 자세요 그러고, 이걸 일주일치를 다 만들어주는데, 뒤에 있구나.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영어 학원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저희 이제 고등부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올케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아이는 공부 스타일이 어떤 상황인 거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시잖아요. 애들한테 계획을 세워라 그러면 굉장히 막 10분 단위로 계획을 짜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러면 100% 실패하죠. 절대로 하루도 못 지키는 계획이 돼서.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는 저녁 시간이 2시간이고만 이래요. 그러니까 놀 시간도 충분히 잡아가지고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관리해서 아이들을 성장을 시키겠습니다. 인 건데, 제가 사실은 한 10명 정도까지는 저 혼자 커버가 가능한데, 그 넘어가 버리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 제 눈에 안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해줄 수가 없어서, 요거를 지금 이제 조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갖고 이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어, 됐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조교 선생님하고 같이 시간표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플래너를 써야 되고,
그다음 이것도 사실은 처음 해보거나 아니면 그 다이어리 꾸미기에 굉장히 재능이 많은 친구들은 여기만 2시간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그래가면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날 그날 어떻게 했는지 한 다음에 어머님들한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카톡으로 어떤 시간표를 짜줬었고, 그다음 일주일 뒤에 뭐를 얼만큼 했고, 뭐는 좀 안 됐고, 이제 이거를 다 얘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특강은 아까 오전에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나면 12시 40분부터 이렇게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해서 12시 40분부터 5시까지 정규 특강이 진행이 될 거고요. 요거는 제가 담임하는 반 특강 시간표인데 모든 반마다 이렇게 날짜와 특강 시간표가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몰라가지고 이걸 넣어놨는데 설 연휴에는 휴강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써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심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이 사실 제가 답답해서 만들었던 건데 뭐냐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많이 줄어서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명에서 20명까지는 이렇게 어머님들이 던져주시는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 이상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떡하지를 항상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아이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던져주시는 단편적인 내용들하고 아이한테 들었던 단편적인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제가 이제 시험 삼아 저 혼자 해봤었는데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쫙 뿌려드렸더니 이게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누구랑 누구랑 사귄답니다. 막 이런 내용도 써 있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들어오니까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아이들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성적표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소서 내용인데 여기가 한 200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생활기록부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아이의 특별한 점 뭐 이런 것들까지 쓰는 칸들 다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썼던 그 짜질구레한 상담 내용들, 선생님들하고 했던 얘기들 이런 거 쭉 써놓으려고 했고, 요 부분을 어머님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되게 못 해주시잖아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집에서 게임을 합니다. 근데 엄마가 선생님한테 일렀지 막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안 되니까 애들이 엄마 카톡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꼰질렀네 막 이래갖고 좀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여기다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늘상 하는 얘기라서 빠르게 넘어가면 정규 교재와 첨삭 교재가 이제 똑같은 동일한 교재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복습을 열심히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 테스트를 보고 뭐 복습 테스트를 보고 이제 2주에 한 번씩 봐가지고 아이들한테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힘과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성적표를 발송을 했었는데 그거를 아까 심지에 다 태워가지고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저희 성적표 수학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어머님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는 이 페이지가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보려고 만들었는데 어떤 거를 보는 거냐면 이제 이 그래프하고 이 꺾은 선 그래프는 전체 평균이고 막대 그래프는 본인 평균인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잘 가다가 이렇게 폭 하고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여기 보시고 우리 애가 기아가 바보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것보다 본인 성적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아는 꽤 잘합니다라는 느낌인 거고 조합을 보시면 성적표가 떨어지는 대로 본인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조합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요거를 파악하려고 제가 만들어 놨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클리닉 같은 경우도 1부하고 2부 나눠가지고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거 저희들이 나와가지고 커버를 해주는 상황인 거라서 집에서 노는 친구들은 지금도 다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많이 나올 때는 1부, 2부 합쳐가지고 한 40명까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적게 나올 때는 합쳐서 한 10명 정도 나오고 그러긴 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늘상 아시겠지만 핑계를 열심히 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님들한테 아까 그 심지에다가
우리의 토요일 날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너 나와 임마 그래갖고 이제 부르는 용도로 쓰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아까 그 종합모의고사인데 저는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갖고 일단 전반적으로 겨울방학 이후에 어떤 진도가 나갈 건지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그럼 이제 똑같이 과학도 어떤 거 하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리우스 과학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좀 어떻게 하면 이해하시기 쉬울까 해서 학생 관리, 그다음에 뭐 실력 향상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파트로 나눠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 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좀 얘기를 해보면 저희는 일단 그 요번에 12월 중에는 학생 간담회를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특정 과목이나 아니면 뭐 특정 과목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해서 요청을 해서 어떤 대기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저희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게 진행을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리우스 멘토링이라고 해서요. 이건 무엇이냐면 겨울방학 중에 저희 학원 출신의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합격하는 그리고 뭐 합격해서 1년 다닌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그 오전 자습이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 자습 중에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주라고 하는 지금 재원생들에게 좀 동기부여를 해주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후보로 두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여기 학원에 다니면서 올림물리 이런 것들을 들을 때는 성적이 높지 않다가요. 세종예술영재학교를 진학을 해서 요번에 이제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 주려고 하고요. 보통은 근데 그런 친구들을 초빙을 하면요. 선생님의 마음과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사실 학생들에게 맨날 하는 소리가 공부해라, 이거 복습해라, 뭐 해라, 숙제 열심히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잘 간 친구들은 똑같은 얘기를 후배들에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 버전, 학부모님 버전, 그리고 선배들 버전 이렇게 들으면 좀 효과가 더 좋아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1월 말쯤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특강이나 뭐 첨삭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3월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자기소개서 전문 선생님이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안내는 해주실 거고 그 외에 내부에 들어갈 거에 대한 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재학교 과학 입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해보면요. 아마 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확한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프로그래머 남편에게 우유를 하나 사와라. 달걀이 있으면 6개 사와라. 라고 했더니 남편이 우유를 6개 사왔다고 합니다. 달걀이 있었으니까 우유를 6개 사온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당근인데요. 당근에서 이제 가방을 아내를 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연락을 했더니 답장이 되게 공격적으로 차단하세요라고 왔죠.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가방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결국에는 정확한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학생들은 본인이 과학 답안을 서술할 때 내 답이 만점짜리 답안이야라고 서술을 해요. 그리고 시험을 모의고사를 보든 영재고 시험을 보고 오든 선생님 저 다 맞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실제 점수를 보면 처참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에 문제들이 있어서 과학에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보셨던 모의고사 답안인데요. 모의고사 문항에 한번 보시면 물체를 신발에 부착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신발에 추가적인 물체를 추가해. 네.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학생들이 적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문제를 안 읽어서 점수를 많이 깎이게 되는 친구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꼼꼼한 서술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그러니까 공동 출제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여기서 살펴보시면 일단은 여기 문제가 원인과 검증 방법을 쓰라고 하니까 학생들은 검증 방법에서 교체한다라는 것까지만 쓰고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확한 검증이라는 건 교체했을 때 A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B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A면 뭐가 되고 B면 뭐가 된다라는 말이 써져야 정확한 논리적인 완성이 되는 걸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안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써라라고 항상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 입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요. 정확한 개념 숙지와 설명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과학적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도 필요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논리적 비약이나 오해가 없는 서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채점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입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실력 향상을 위한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정규 프로그램에서 입시에 맞는 수업을 하고 그래서 교재를 개선하고 데일리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모의고사도 진행한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시기별로 앞부분도 있긴 한데 8월에서 12월은 제외하고 겨울방학부터 3월에서 7월까지를 보면 겨울방학에는 아직 그 기출문제들을 다 다루진 못했습니다. 기출문제들이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서 개념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3월부터 7월까지는 기출문제만 계속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학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온라인 모의고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누적된 문항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근 트렌드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핵심이 되는 문제라든지 또는 사고력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체 개발한 문제들을 파이널 시기에 다 넣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매번 수업을 하면서 오늘은 내가 이 문제를 숙제를 하고 이 문제를 이해를 설명을 들었는데 내가 이 개념을 잊었었구나. 그다음에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번 진행을 하는데요. 실전과 같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실전처럼 좀 서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채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꼭 온라인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매 순간순간 과학에 대해서는 조금 꼼꼼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요. 앞에까지는 정규 시간, 즉 저녁 5시 4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스케줄인 거고 방학 때는 필수 특강이라고 해서 2시에서 5시까지 수업이 추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는 7회고요.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그냥 2월 말에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주 정도는 쉬는 시간이 있어서 7회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물리 수업 시간 중에 일부의 시간 동안에는 자기소개서 컨텐츠 대비 수업이라고 해서 자기소개서에 과학 내용을 쓸 내용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탐구라는 걸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진행을 하고 그 외에 좀 필요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과정에서 탐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고 하면 그 내용들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화 문제 같은 경우를 일부는 이런 탐구와 관련된 게 있으면 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중에 자기소개서 컨텐츠 대비 수업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과학과 관련해서 한 활동이 있으면 쓰세요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완성된 친구들은 상관없겠지만 완성되지 않은 친구들은 이걸 통해서 좀 써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완성된 친구들도 이 과정을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영재고 입시에서 과학이 묻는 거는 학생 스스로가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가를 결국에 묻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을 좀 키워주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보통 학생들이 탐구는 거창한 것이어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본인이 관찰한 거에서 시작을 해도 되고요. 정말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탐구를 바탕으로 시작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탐구가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따라하면 다 됩니다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초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충분한 탐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영재학교에서 원하는 탐구는 스스로 정말 고민을 한 게 맞는지, 그리고 그 고민의 깊이가 단계가 여러 단계인 건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 대비 수업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라고 보시면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탐구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다른 읽기 자료들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 교과서를 살펴보시면 이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집의 단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 교과서 자체가 과거의 영재학교 기출문제를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돼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똑같은 그림이 작년 입시에 나왔던 경기과학고 기출문제에도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탐구들을 잘 정리를 하면 입시에도 도움이 될 텐데 그걸 이제 방학 때 같이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심화해서 본인이 뭐 어떤 건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영향력은 얼마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할 수 있으면 하나의 탐구가 되는 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고요. 중학교 교과서의 도입 부분에는 그냥 컬링과 관련해서 컬링 경기에서 솔질을 하면 돌의 이동 거리가 달라지고 방향이 휘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럴까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학교 선생님들도 여기까지 설명하시진 않아요. 이건 단원의 그냥 오프닝이니까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읽기 자료를 제공을 하고 본인 스스로 한번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됩니다. 이거를 읽기 자료를 제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보다 학생들이 글을 잘 못 읽어요. 저는 처음에 이 정도 분량이면 학생들이 읽을 때 5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15분이 돼도 그 글을 다 못 읽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글을 읽는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 영재고 입시에서 가끔씩 과학 지문이 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본인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문제를 다 못 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방학 때 탁구를 뭐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주제들도 하고 이렇게 읽기 자료를 통해서 정리하는 연습도 하고 하면서 좀 과학적 사고력을 늘리는 게 이 자기소개서 컨텐츠 대비 수업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읽기 자료만 잘 읽고 잘 정리한 걸 바탕으로 뭔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의 과학 탐구 노트 정도를 정리한다고 하면 그 내용도 충분히 영재고 입시 자소서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 학원의 이제 시간표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정규 및 필수 특강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반 그리고 화목일반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월수금은 방학 때까지는 폴라리스반, 베가반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밖에 실장님들 계실 테니까요. 또는 뭐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수금반이면 물화생지를 월수금에 다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낮 시간대에 필수 특강도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화목일반도 똑같은 시간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월수금 배가, 그 다음에 화목일 배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이거는 아마 따로 질문을 하시면 답변 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그 반 같은 경우도 있는데 토요일은 하루 종일 물화생지를 다 하는 반입니다. 아침에 화학 듣고 오후에 물리 듣고 저녁에 생지를 듣게 되는데 요거는 나머지는 종합반으로 신청하셔야 되지만 뭐 단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들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일 1월부터 시작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리화학을 전혀 8월부터 안 했는데 어떡하죠? 라고 한다고 하면 스피카 물리화학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생지를 8월부터 전혀 안 했는데 어떡하죠? 라고 한다면 이걸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간략한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요. 학생이 지금 뭐 물리는 많이 했어요. 뭐 일반 물리. 그리고 화학도 뭐 올림화학까지는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생지를 안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합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물화는 토요일 거를 듣든 뭐 정규로 합류를 하든 하고 생지는 여기 특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지금 2학년이 끝나가는데 물리화학을 8월부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한다면 요걸 두 개를 듣고 생지도 같이 들으면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세한 거는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딱 매칭을 시켜드릴 수 있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전 자습이 시작돼서 근데 시간표가 수학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전 자습은 11시부터 1시, 그 다음에 수업이 2시부터 5시, 그리고 5시 40분부터 10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상세 시간표나 이런 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녹화를 먼저 중지하겠습니다.